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배제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조금 더 공세적으로 그러세요. 예. 민주당 내부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한 달 정도 네거티브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평가, 상반된 평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여론이나 국민적인 인식들은 지나치게 네거티브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다. 정책 공방 이런 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고 또 하나의 평가는 그래도 국민적 여론을 좀 주목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선거인단도 170만 명 이상을 모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 고 박사님은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어떤 총체적 평가랄까요? 이걸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는가요? 흥행에 실패한 경선이다. 흥행이 실패했다. 예. 네. 뭐 압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알아요? 이자들이 흥행 실패에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대로 9월 5일 날 하면 진짜 컨벤션 이펙트 없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걸 늦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그 여당 경선이라면 핵심이 돼야 될 게 뭐냐면 문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여당 경선에서 늘 핵심 이슈는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을 계속 고수하자, 계승하자, 뭐 잘못했냐 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왕당파들과 야 그래 갖고서 정권 어떻게 다시 잡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잖아. 인정하자. 그리고 확 바꾸자. 고 하는 이 반란파 간의 경쟁이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국민들도 관심 갖고 들여다보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성격상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확 다 바꾸자. 문재인이 잘못했다. 이러고 주장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재명의 그동안의 주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대깨문들이 겁나서 그런지 뭐 선거 전략상 1등 하는데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문재인 비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누구도 문재인 비판을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던 후보들이니까 문재인 비판을 아무도 안 하면서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 이슈가 사라진 경선이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집권당인데 야당 비판하면서 경선할 수 있어요? 집권당이면 야당은 집권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하지만 누가 더 세게 잘하냐 갖고서 누가 세게 잘 비판하냐 갖고서 점수를 따질 수 있지만 여당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야당에 누굴 비판하겠어요? 이준석을 비판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문재인을 둘러싼 논쟁이 붙어야 이게 비로소 의미 있게 그 경선이 진행되고 또 그게 따라서 재미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흥행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바지 벗냐 마냐 갖고 싸우잖아요. 경선의 흥행의 핵심 포인트는 미래 권력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 권력, 문재인에 대한 차별화를 경선에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이재명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해서 대깨문들과 전면전을 할 경우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면 이기더라도 굉장히 힘겹게 이기게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상처받을 거 있냐. 그냥 국면관리만 잘하면 자기들이 이기는데 말하자면 1등 전략이 안전 노선을 택한 거죠. 그게 영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건 선거 전략상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의 선거 전략 때문에 이렇게 재미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기가 어렵습니까? 선거 전략이 오히려 더 큰 포인트라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거 전략을 택하는 바람에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오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김 빠진 사이다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예전의 사이다로 돌아가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예전과 같이 무슨 전면적으로 문재인과 차별화하고 막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위기가 되려면 뭐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1등과 2등이
이재명이가 이낙연이한테 거의 추격당해서 이제 뭐 내일 모레면은 이제 역전된다. 이 정도 됐어야 심각한 위기였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거든요. 이낙연이가 좀 올라가다가 주춤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낙연이도 이재명이도 약간 떨어질 뻔 하다가 또 어쨌든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꿀 만큼의 큰 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시해진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다면 2017년에도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경선이 문재인하고 안희정하고 이재명하고 뭐 또 최성이라는 자도 있었는데 그때 안희정이 때문에 그 경선이 제법 재미있었어요. 안희정이가 1등하는 문재인하고 계속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상당한 긴장이 조성됐잖아요. 뭐 결국은 그것 때문인지 안희정이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좌파들의 경선에는 안희정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뭔가 결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 예. 그런데 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됐던 게 추미애나 박용진 정도인데, 그렇죠? 추미애, 박용진. 그러니까 추미애는 오히려 이재명이 쪽에 서버리고, 뭐 별로 이렇게 흥행 차원에서 볼 때는 질르는 무슨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박용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정 활동할 때야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차별화되는 언행을 좀 보였지만 경선에 딱 들어와서는 이재명이 이낙연이 말고는 다른 후보들이 거의 지금 존재감이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번 좌파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재미없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가 재미없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안희정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 추미애나 박용진이가.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굳이 찾아서 봐야 될 이유를 아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대깨문들 빼놓고는. 총체적으로 네거티브 지금 공방이 네. 흥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지금 뭐 백제 관련된 발언이랄지 또 바지 발언이랄지 적통 논쟁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퇴행적인 네거티브다.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지금 시대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평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런 검증 과정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퇴행적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경선 과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쪽에 좀 무게중심을 좀 더 두고 우선 검증과 퇴행은 조금 구별돼야죠. 예컨대 이재명이가 백제 발언하거나 바지 발언하는 거는 이건 검증이 아니고 아주 퇴행적인 발언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고. 근데 이재명이가 진짜 그 형수한테 쌍욕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김부선이라는 그 여배우와 무슨 관계인지 이거는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리가 될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검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거를 바지를 내릴까요? 뭐 백제로 어쩌게 저쩌게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이슈를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검증돼야 될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되고 아주 퇴행적인 논란으로 이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전략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굉장히 머리가 민활하게 돌아가는 자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실수를 별로 안 해요. 다 계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선에 그 형수 쌍욕 문제 또는 그 김부성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지 발언 같은 것은 TV 토론에서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나온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돌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한 검증의 문제를 굉장히 논란적인 이런 문제로 가져간 거죠. 그게 퇴행적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슈를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게 이재명식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먹혔어요. 네. 이낙연이가 말려 들어갔지. 아니 근데 이낙연은 좀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지지율이 좀 일시적으로는 상승하는 효과를 이런 그거 뭐. 그 정도로 역전시킬 수 있으면. 네, 큰 효과가 없다. 예.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좀 참고해서 이 상황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퇴행적 성격이 좀 있고 문제가 있다 봐서 원팀 협약식 더하고 또 국민의힘은 야 민주당처럼 저렇게 경선을 해가지고 원팀 협약식 그거 처음 보지 않았어요? 전 처음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경선하는 그러니까 원팀 협약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네, 경쟁자들끼리 무슨 원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자기들이 지리멸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그 심각한 이 이전 투구 양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우리가 선거하기도 전에 먼저 깨지겠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팀 협약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급조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좌파들이 심각해요.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은 근데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정책 대결을 하겠다, 미래 비전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들 간에 일정한 좀 후보 간담회 형식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경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정책 대결만 될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도 검증 들어가야죠. 네. 이거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요. 그때 그 쌍방 간의 공방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때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 쪽에다가 주로 뭘 공격했냐면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 쪽에 대해서 뭘 공격했냐면 그때 BBK 갖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방의 수위가 너무 막 거칠고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당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식으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검증위원회가 후보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 모두를 다 청문회 방식으로 세게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방송 생중계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이 중심을 잡고 검증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걸러냈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 엑스파일을 비롯한 그 공격들을 좌파가 계속 하잖아요. 예. 그 좌파가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는 맞고. 그런데 실제의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다.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그냥 믿고 가려고 하지만 진짜 팩트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에서 2007년 사례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또는 여러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돼요. 검증을 하고 그걸 생중계를 한다든지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후보 간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서 먼저 걸러내버리면 좌파들이 나중에 본선에 딱 됐을 때 일테면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이제 본선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때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할 다른 공격 소재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그 후보검증위원회 활동을 2007년 때 검증위원회 사례를 잘 참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 네. 후보의 능력도 보지만 사실 도덕성 문제도 상당히 국민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공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때 검증위원회는요. 네. 정책 이슈는 안 다뤘어요. 주로 그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을 다뤘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걸러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정책 이슈 아니에요. 정책 이슈는 답이 따로 없거든.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인사청문회 방식이에요. 백악관이 인사청문을 할 때는 그 청문 후보의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은 먼저 싹 정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탈락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이 사람의 개인적 도덕성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정책적 이슈를 갖고 청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개인적 도덕성 같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는 뭐 가사도 의미를 썼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불법 체류자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인거가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이 사람 사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이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나 도덕성 문제들을 검증한다. 그걸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2007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좀 친문 진영 내부의 지금 세력 분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특히 마지막 변수가 김경수가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이에 따라서 친문 세력의 마지막 세력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김경수가 구속이 됐고 네. 그 후에 남아있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쪽으로 쏠리느냐 이낙연 쪽으로 쏠리느냐 이런 거에 마지막 귀추가 좀 남아있는 걸로 보는데 네. 전체 세력 이동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 대깨문이 부대를 이뤄서 이재명이다 이낙연이다 이렇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 이재명으로 가는 사람들, 이낙연으로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재명 쪽에서도 이재명이가 그동안 이제 전략적으로 대깨문과 척지지 않게 이 국면 관리를 하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대깨문 쪽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도 다수 이재명 캠프에 포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대깨문이 김경수가 저렇게 됐다고 해서 저게 김경수를 감옥에 집어넣은 게 이재명이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이재명이가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 추미애하고 김어준이가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김경수 구속으로 이재명한테 분노를 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마지막 희망인 김경수도 감옥에 갔다.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역시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면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대깨문들이. 근데 그것도 부대를 이뤄서 질서정연하게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각계약진하듯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수 감옥 유죄 이후에도 이 좌파의 그 경선 구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깨문들이 다 흩어져서 김경수 무죄 나오면은 김경수 지지하려고 기다렸던 대깨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 대깨문들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럼 난 이재명 아니야. 그래도 나는 대깨문하고 그중 가까운 게 이낙연이니까 이낙연.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유죄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로의 판을 바꾸는 이런 변수는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친문진영이 중심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있는 게 민주주의 4.0이라는 그 포럼 조직이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김경수나 윤건영이나 이해찬이나 양정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력을 보는 눈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분화된다면 대깨문이라는 조직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향후에 야전상관의 중심이 없는 채 제멋대로 소규모 어떤 부대들처럼 막 움직여서 대깨문은 해소될 거다. 사실상 해체될 거다. 그렇죠. 대깨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지 대가리가 깨져도 이낙연, 대가리가 깨져도 정세균은 아니거든. 근데 문재인이가 직접 야 이낙연이야 그러고 소리 지르면 대깨문들은 이낙연으로 어쨌든 뭐 줄지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못하고 안 하죠.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고 또 하면 나중에 이재명이 됐을 때 1호 청산 대상이 되잖아요. 못한다고요. 못하니까 이니 네 맘대로 해 이 대깨문 세력이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줄 서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대깨문 내에서도 내분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97년 때 YS계와 유사합니다. 그때 YS가 대통령이었고
정권을 잡았어요. 구령이 있었어요. 구령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이제 결국 이해창이 남았어요. 근데 이해창은 도저히 이 YS계 입장에서는 지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막 YS 풍선까지 막 불태우고 막 2년까지 불태우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인재가 튀어나가니까 YS계의 일부가 이인재를 따라가요. 이인재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 YS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홍국장 생각에는 YS가 투표 가서 그거에 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김대중, 이해창, 이인재. 누구 찍었을 것 같아요?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이해창은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이인재. 네. 김대중, 이해창은 안 찍었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김대중을 찍었을 가능성을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40년 원수지만 40년 라이벌이고 40년 협력자였거든. 아. 그러니까 무슨 과부사정은 호래비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도 이 YS 입장에서는 김대중이가 그래도 저게 내 식구들은 안 건드리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정든다. 뭐 이인재는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예,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싸우면서 정든다는 게 딱 두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YS가 DJ를 찍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그럴듯하게 나중에 나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YS계가 그때 DJ로도 많이 가고 이인재로도 많이 가거든요. 네. YS계가 그때 DJ로 간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DJ 쪽으로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정무수석 하는 누구지? 이철이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 그때 최용호 캠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DJ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DJ 청와대 비서 행정관으로 간다니까. 김대중 대통령 되자마자. 네, 이런 식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요. YS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지고 해체되죠. 그때랑 지금 대깨문이나 문재인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두루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마무리하는 좀 질문을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수혜자가 문재인이라는 건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경인선 발언을 했던 김정숙도 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김경수가 최측근이었고 또 데뷔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캠페인 그 후보의 대변인이었고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을 현재 이 상태로 종결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순석 대표는 이걸 좀 더 확장하려고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을 주장하고 정진석 의원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문제는 좀 트루킹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진석의 1인 시위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염전에 이 염천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뭐 한 3시간이지만 어쨌든 뭐 고생했다 칩시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껏 요구하는 게 문재인의 사과잖아요. 이게 지금 사과받자고 할 일입니까? 드루킹 김경수 사건의 진짜 몸통과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추궁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과는 무슨 놈의 사과입니까? 추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사해야 되고 현직이니까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바로 수사해서 기소해야죠. 실행 책임자가 감옥 갔고 유죄로 연락 책임자가 감옥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부 지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라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해야 될 것은 마땅히 몸통을 찾아서 수사하랍니다. 그리고 그 몸통은 상식적으로 봐서 문재인의 가능성이 제일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몸통을 찾기 위한 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 대표도 아니고 뭐 그냥 국회의원 하나가 가갖고서 사과하라 이러고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포인트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라. 네. 이거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도 가능합니까?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간 단식해서 특검이라고 허익범 특검을 쟁취했잖아요. 네. 그때 김성태 특검이 제시했던 것이 국정조사와 특검의 동시 진행이었어요. 근데 특검만 달랑 따먹고
이 국정조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주장도 안 했어요.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건 음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는 기소할 수 있는 거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범 특검은 특검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작에서 기소 가능한 부분만 골라서 수사한 거예요. 그런데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시작한 거는 2016년 가을부터거든요. 2016년 가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 의결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드루킹들이 활동을 했다면 대선을 위해서 활동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드루킹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수사는 할 수 없는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면 뭘 해야 되냐? 조사를 해야 되죠. 국정조사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루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론조작을 했다. 이걸 밝혀내야죠. 근데 그거는 특검으로는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국회를 장악한 자들이 누구들입니까? 특검법을 했을 때, 김성태가 했을 때는 대통령 탄핵 끝나고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탄핵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김성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자기들이 몇 년 전에 한 일을 조사하자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덮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그 당시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같이 주장이 됐다가 국정조사는 그 이후에 입도 안 꺼내고 입도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것은 이런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뭐 특검 연장을 통해서 뭐 이게 특검 연장은 문재인을 수사할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허위범 특검이 문재인을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특검 연장 백날 해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재특검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허위범 특검을 연장해서 뭘 하라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 특검을 연장하면 현재는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자면 저는 두 가지를 허위범 특검이 연장을 받았을 경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몸통인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드루킹 사건이 초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짝이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그게 특검법에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했어요. 연장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당시 검찰 책임자, 당시 경찰 책임자,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당시 검찰 책임자,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검찰총장, 이게 문무일이고 윤석열입니다. 수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걸 특검 연장으로 허위범 특검이 재수사할 것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특검 연장은 이 정권이 결정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재특검으로 가야 된다. 정권 바뀐 다음에 재특검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이후 대비를 해서라도 현재 수사 문제, 재특검 문제는 일단 제기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누가 돼도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재특검을 본인이 스스로 추진을 해야죠. 예. 여야 간에 좀 합의한 사항들 중에 상임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 합의를 할 때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합의에 대해서 추인을 했고 또 전체 민주당 아니 그자들이 협상 대표였어요. 윤호중이가 협상 대표고 네. 송영길이가 오케이를 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107명 중에 104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반향이 좀 선회를 했을까요? 지금 뭐 주긴 줄 거예요. 그 협상을 했기 때문에 주긴 줄 건데 이게 이제 대깨문들의 정서를 이자들이 잘 모르는 거죠. 뭐냐면 대깨문들의 정서는 자기들이 혁명 정부인 거야. 그래서 그 우파
이 자유우파 진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 이해찬이 그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우파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한 30년, 50년 정권을 잡아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렇죠? 네. 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네. 레닌의 교시 아니에요. 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우파 개멸,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진짜 민주주의 나라를 수립한다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자들도 생각해보면 원구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 우파 개멸을 위해서는 18개를 다 독식하고 자기들이 원래 먼저 양보했던 게 법상인데 천정배 때 양보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들이 다시 가지고 가고 온갖 폭정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왜 돌려주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혁명이 끝났어? 아직 안 끝났잖아. 이제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그 윤호중이 송영길에 대해서 대개분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자들이 주춤해서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개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달 있으면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개개인의 생물학적 존재들은 남아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의미 없는 집단들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송영길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야 간에 뭐 협상 뭐를 하면 정권 뺏겨도 자기들은 조금 그래도 안전에는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여야 간에 대화를 하려고 했던 쪽이야. 우리는 대깨문 같은 애들하고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저는 이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잡을지도 모르는 우파한테 자기들이 먼저 선물 하나 준다는 정도의 어떤 협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켜는 질 거다. 그렇게 보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자폭탄 보내는 그 세력이 실제 움직이는 동력은 한 3,000명 또는 5,000명 저 그 사실 소규모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3,000명, 5,000명이 당의 방침을 바꾸기도 하고. 그게 일당 100이니까. 네. 그렇죠. 이거 조직된 3,000, 네. 조직된 5,0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된 소수는 일당 100으로 쳐줘야지. 그러니까 3,000이면 100배 하면 어떻게 돼요? 30만, 50만인가요? 네, 그 정도가 되는 30만, 50명 움직인 효과다. 그렇지. 네. 한 사람이 그 문자폭탄 100개씩만 던지면 되니까. 네. 주는 좌표대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보수 우파 여당에서는 그 3,000명, 5,000명이 움직이는 별동대들이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째는 그 정도로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팬덤을 갖고 있는 후보가 없어요. 네, 그런 후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내가 까짓거 뭐 잠깐 고생 좀 하고 오지 하는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돼. 이 활동가들이. 3,000명, 5,000명이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결기를 조직해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자유우파 진영도 4년간의 폭정 속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그 정도 결기를 다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 전, 3년 전에 한번 보세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그냥 길에 후원금 상자에 넣었던 사람들이 전부 2만 명 넘게 계좌 추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난생 처음 당하는 계좌 추적을 받고 다들 막 패닉에 빠졌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정호 TV에 후원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 좀 꼭 질문하세요. 좀 후원해도 괜찮을까요? 이 좌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트라우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결기가 생긴 분들도 있지만 위축된 분들이 더 많았겠죠. 이건 우리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축된 분들을 행동으로 나서게 만드는 힘은 사실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해야 돼 라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 말고는 함께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대중들은. 그런데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 행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들 또 특히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그 어떤 전략적 낙관주의로 진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위축된 대중들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워낙 우리가 압도적 다수파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조직화된 소수 가지고서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들을 겁박하고 이게 협박해 왔거든요. 네. 이 구도를 바꾸는 것은 뭐 여반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논란 관련해서요. 민주당 의원들을 사실은 제명 처리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LH 사태 터지고 나서. 그런데 이 의원들에 관해서 현재 2명 정도, 윤명이나 양이원영 정도가 탈당을 하고 나머지는 제명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으로 포인트로 좀 공격을 할 건지. 국민의힘도 지금 권익위의 부동산 권익위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예. 뭐 권익위가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깔끔하게 처리해야만이 이 좌파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소리 듣게 돼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안 되기를 진짜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마 그렇기보다는 몇 명이라도 나올 텐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의원 수준의 그 케이스가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이건 읍참마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읍참마속하고 저쪽에다 요구를 해야 비로소 설득력이 있는 투쟁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야, 자칫 이러다가 개헌저지선까지 우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현실적으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욕먹더라도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개헌저지선 지키면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대목은 그 권익위 결과를 보고 또 만약에 몇 명이라도 연루가 된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의혹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함부로 막 조자령 헝칼 휘두르듯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진짜 이런 게 현장에서의 정치 감각을 가지고 아주 그 현명하게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집회지기 허현종 국장이 이제 진행을 처음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받느라고 혼났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